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의 고삐를 굉장히 세게 주고 있습니다. 이 패권 경쟁 중인 미중 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EU도 독자 노선을 구축하면서 이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아예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한국도 광복 이후에 전통적인 혈맹 국가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시아재단의 공동 학술 프로젝트인 경제안보와 기술에 참여한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대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풀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지정학, 이 지오폴리틱을 넘어서 기정학, 테크폴리틱스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강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이게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원래 계속해서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다라는 말 나왔는데 기정학적으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갖는 세계 정치 구조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테크노폴리틱스, 기정학이란 말도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기술은 굉장히 비정치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수렴하게 되고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세계화를 진전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기술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국내 정치와 국제 무역을 통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경제 전쟁의 무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에는 기술적으로도 특히 반도체에서 굉장히 그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굉장히 약한 고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불과 한 5년 사이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급속한 상황이죠. 왜 그럴까라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국제 규범이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 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다자주의와 WTO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제도적 룰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블록화되고 또 세계화라는 게 전부 분절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중 경쟁이지만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경제에서 지금 똑같이 자국을 위한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서로 압박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이런 요인이 하나고 이 한국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협력적인 관계일 때 우리 황금기였어요. 5년 전에 그랬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다시 안 온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요인일까? 각국의 전략이죠. 국내 정치적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각 국가들 자기 이해관계,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자국 제조업 중심주의,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예요. 국내 정치,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정치에서, 다음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싸움, 이런 것까지 다 된 거죠. 그래서 과잉 정치화된 기술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기술이 더 이상 어떤 협력을 위한 촉매가 아니고 압력을 위한, 경쟁을 위한 무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경제동맹이라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모든 나라가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국가 이익 바퀴다. 이게 원래 1841년에 아편전쟁 때 영국 외무상이 한 말인데요.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은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든 제재든 정치가 끼워주지 않은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그동안 세계화와 시장 경쟁에 의해서 굉장히 성공해 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반도체 산업 내부에서 지금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한국이 메모리 중심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경쟁을 해 왔는데,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이상을 차지할 거고 예. 우리가 경쟁력을 가졌던 건 한 30% 이상 차지할 텐데 그 격차는 더 커질 거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파운드리도 조금 이렇게 캐치업하고 있지만 뭐 팹리스나 이런 데서 많이 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 가지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전체 공급망 변화 속에서 갑자기 강한 고리에서 약한 고리로 지금 우리의 도전을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 전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종류별로 각국의 분업 체계가 약간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그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 대만이 이제 꽉 잡고 있고 이제 중국이 근데 공공연하게 그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내비치는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60% 이상)
그러니까 분업 체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요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뭐 중국 전문가신가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TSMC, 그러니까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TSMC의 공정이 있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그럼 더 높아진 건가요? 낮아진 건가요? 사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네. 다만 2027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시점이 이제 2027년으로 보고 있어서 네. 2027년부터는 중국이 군사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데 전쟁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TSMC 시설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사실 이제 그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지만 TSMC가 한 400여 개의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TSMC를 접수한다고 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전략가들이 내놓는 이야기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되면 대만 내에 그리고 미국의 군이 TSMC를 폭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미군이 폭파할 거다. 그런 이제 미국 군사 전략가들이 내놓는 심지어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신뢰성이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던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요즘 이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안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반도체, 자신들의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이 뭔가 미중 사이에 낀 뭔가 샌드위치라고 항상 얘기를 듣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칩4입니다. 이게 미국이 작년 7월에 칩4 구상을 발표한 직후에 사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곧바로 참가 의향을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한 게 불과 작년 12월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역시 관건은 이게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까 이걸 우려했다. 과연 중국이 사드 때처럼 이런 대대적인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국발 공급망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과대평가. 네,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함의를 얻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기술 경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자신들의 피해나 손해를 경제적으로 보복함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 이코노믹 생션이라고 하는 경제 제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할 때도 중국이 자신들의 산업에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에 보복을 했지 한국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보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칩4 동맹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칩4 협의체에 우리가 참석하는 거죠. 참여해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 또는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도체나 다른 뭐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중국이 그 분야로 직자적인 어떤 보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 그러니까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에 대해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산업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사드 때도 사드 때. 네. 사드 때는 그거는 약간 그 중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드 배치도 미군에게 배치를 한 거고 공간이 한반도 우리 한국이라는 것 뿐인데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한국에 보복할 때 미국에게 보복하지 않고 한국에게 보복을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장비가 제일 중요하고 기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자신들의 기술 굴기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자, 제가 기술이 뭐 안보의 한 도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무역보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생각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해낼 것인지 중국이 침공할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적인 이슈고 우리가 한국으로서는 그 제재 문제도 그렇고 보복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침공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한국은 차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차분해야 된다. 왜? 미국도 원 차이나 팔러시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일에 뭐 주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침공할 수 있고 뭐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거고 국내 정치형일 수도 있고 네. 또 주변국에 대한 그 어떤 그 위기 조성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파국적인 거예요. 그건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두 분 그 무역 보복에 대한 생각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몇 번 보복한 적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중국이 왜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이 논리도 사실은 과거 그 경험을 보면은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저는 봐요. 네. 했으니까. 그리고 장영희 박사 얘기했듯이 마늘로 때리지. 그리고 다른 무역으로 때리지. 반도체로 안 때리죠. 그건 뭐 ABC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보복 얘기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본질은 뭐냐? 혹시 칩4에 했을 때 중국이 우리를 보복할 거냐? 다른 수단으로라도 그것보다는 이미 지금 2022년 5월부터 지금 우리가 11억 달러 적자를 보면서 그 적자 구조가 더 이상 이제 역전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한 30%에서 지금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뭘까?
중국의 시장이 많이 변했죠. 기술 격차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는 게 오히려 중국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한 20년 전처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50% 한 60% 다 그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5%, 60%를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지금 히토리나 이런 거 생기면 그래서 우리 의존도는 더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국가적으로도 약간 그 이념화된 공세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보복할 거냐 말 거냐. 이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저는 시대착오적이고 지금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중국도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형태만 다르지 세련도의 차이가 있지 다 보복을 하고 있거든. 규제하고 수출 통제하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보복할 것인가 그 차원보다는 반도체 시장 내에서 중국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이 뭐고 우리가 그걸 또 중국의 그 기술 격차를 우리가 좀 좁히면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고민하는 게 나는 그게 더 본질이다. 네. 아직까지도 중국이 보복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상당히 이념화된 논리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도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화 시대의 잣대에서 보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처럼 뭔가 블록화되고 각자 도생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그거를 먼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기적으로는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 이제 유상현 교수님께서 기정학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화가 굉장히 약화되고 안보 과잉 또 정치의 과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국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최근 대만의 여론 지형을 조금 보면은요. 네. 지금 대만도 반도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담론의 경쟁이 미국 의존론하고 미국 의심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유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념화된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TSMC 설립자인 모리스 창하고 작년 말에 반도체 전쟁이라고요. 칩와라고 하는 책을 미국의 이제 경제사학자가 썼는데요. 크리스 밀러라고요. 네. 이 사람이 대만에 가서 두 분이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그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모리스 창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김으로 인해서 거의 50%에서 2배 가까이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TSMC의 이윤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그 미국이 정말 대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모리스 창이. 아니, 미국의 의도가, 정확한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미국이 대만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 명단에 넣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상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의 언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묻는 그런 대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협과 또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어쨌든 미중 양국의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약간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국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뭔가 더 범정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혹시 보실까요?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반도체 플랜 아주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보조금법안을 봐도 사실 그게 최악은 지났다고 하지만 최악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10년 내에 중국에서 철수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건 여러 가지 그 세부 조항이 있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이제 제대로 하는 건데 자, 그런 차원에서 왜 10년이라 했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럽,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지금 뭐 배터리도 그랬고 반도체도 내재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차원도 그렇고 각 기업들도 자기가 만들어서 쓰겠다. 그게 물론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한 10년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도 10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그 관련국들이 다 내재화 시켜버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리고 또 모든 나라들이 공장을 자기 mother factory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의 핵심을 둠으로써 뭔가 공급망 그 재편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안 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며칠 전에 정부에서 삼성과 이렇게 협력해서 업체와 협력해서 발표한 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에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정책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이 지금 굉장히 그 위기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안보 강화, 그 다음에 기술 격차 유지, 마지막으로 공급망 탄력성 확보. 예,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모든 정책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자기 국내 기업들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담당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IRA도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변화되고 아직도 유동적이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국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뭐 현상 추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저희 이 프로젝트의 3가지 키워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리 그 군사동맹, 한미동맹 이런 그 목적이 있어도 경제동맹이란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각자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동맹도 사실은 뭐 이게 말이 동맹이지 서로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설당이 10년 내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경제안보가 따로 있고 한국의 경제안보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것은 미중의 이런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전략적 마인드와 지혜로운 대응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게 첫 번째 우리 과제에서 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격차 유지인데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기술 격차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에 누렸던 공급망에서 강한 고리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항상 한국의 기술이 기회와 도전 속에서 항상 어려울 때 좋을 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혁신을 이뤄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이 아니면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요건 꼭 필요한데 그 고리를 그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술 결국은 기술 격차를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모든 국가적인 역량과 기업적인 창의력을 다 모아서 사회까지 합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또 정부의 이런 그 경제 안보 개념이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변화라는 변수가 우리는 그건 순순히 기업이 담당해야 될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그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TSMC를 선택했어요. 공급망으로. 자, 그게 꼭 지금 현재 미중 관계 경제 안보에 의한 결과일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경쟁자예요. 그리고 소비자이고 공급자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서로 뭐 기술 유출의 어떤 그 우려도 가질 수 있고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TSMC를 선택하는 건 이건 정치적인 변수와 아무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변수일 수 있어요. 미중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목이라 생각하고 물론 그동안에 그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산업체 내부에서 그런 그 비경제적 변수도 차분하게 고려하면서 뭔가 3대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한국이 그 반도체 산업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수 있겠네요. 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 기술 격차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기술 격차가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기회가 된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생산 공장을 또 미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대만의 케이스를 보면 반도체 인재들이 대만에서 받는 급여의 2배를 받는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인텔과 같은 반도체 기업은 또 대만에서 받는 사람들의 3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텔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인재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국에게도 마찬가지 문제. 원래 하이테크 쪽은 그 인재 유출 문제가 굉장히 관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격차 유지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 질문해 주셨던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기정학 시대는 기업의 역할보다 국가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기업과 학계와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을 아울러서 이렇게 대안을 내놔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 격차 유지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쵸. 국회에서 뭐 계속 난리도 아니었죠. 아, 반도체 산업에서도. 예, 예. 언행 불일치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방금 전에 뭐 장 교수님께서도 뭐 기정학 시대에는 국가 주도로 이렇게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뭐 K칩스법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더 해줘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한 국가의 어떤 전략, 물론 뭐 삼성하고 충분히 논의된 전략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새롭게 변화된 판에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모든 사회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적절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안 전무님 얘기했지만 보조금이라는 부분들, 다른 나라와 엇비슷하게 가야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한국에서 그동안에 주요 그 대기업 그룹에 대한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주저스러움도 있는 거, 그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소한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일심 단결해서 일을 실행해 나가고, 다만 거기에서 제도를 아주 세밀하게 잘 설계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준 만큼 거기에서 그 밑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업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지금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중견기업들이 쫙 깔려서 이게 진짜 생태계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그쪽에도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정말 아주 세련되고 세밀한 그런 그 제도 설계를 하고 그 지원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면 그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한국에서는 재벌에 돈 주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나 사회에서 세밀하고 아주 잘 디자인된 제도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게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심지어 인력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 그거 인력 문제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해도 그게 세부적으로 안 따라가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대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은 좀 접고 지원할 건 하고, 그 대신 사회적으로도 좀 합의나 이런 동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생태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자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배분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통신산업 개발될 때도 원래 기초기술은 정부 돈으로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기술, 특히 군사기술에 해당되고 민간기술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부 기술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위기 국면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물론 뭐 실제로 그 혜택을 받고 또 그게 도전하는 기업인들도 보다 좀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금 위기 국면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매뉴얼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말씀을 세 분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좀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 모셔서 또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